안녕하세요. 마운의 스페셜의 문상아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이뤄 조기 은퇴하는 사람을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최근 파이어족이 되기를 원하는 직장인이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 직장인 1000명 중 절반 이상이 빠른 은퇴를 원한다고 답했는데요. 파이어족을 위한 자금으로는 10억 이상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자유의 꿈, 와운의 윤유석 파트너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슈퍼리치의 현명한 투자 전략으로 보석 같은 1%의 종목을 쟁취하세요. 슈퍼리치 투자법 8번째 시간, 오늘은 V 턴어라운드 투자법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윤석입니다. 오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슈퍼리치 투자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아쉽네요. 사실 기업 분석을 한다는 것이 몇 회 방송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저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시고 어디 연수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그냥 숙박을 하면서 우리나라 상장기업 전 종목을 실적 분석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오늘은 되게 중요한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은 주가가 안정되고 꾸준하게 우상향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들쑥날쑥하냐, 우리나라에서 과연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투자 환경이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100% 공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게 우리나라 수출이잖아요. 수출. 외부 환경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수 시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최근에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잘 안 사주니까 수출 부진, 이것 때문에 경제에 지금 타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는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외부 환경의 노출도가 심하다. 두 번째는 국가 브랜드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K 브랜드가 많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만은, 가령 이제 외국 같은 경우 미국을 얘기를 해볼까요? 미국에서 빵만 잘 만들면 전 세계로 퍼집니다. 던킨 도너츠.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석권한 뒤에 중부 동부로 가가지고 미국 전역을 석권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석권하고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수십 년 동안 대리점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호떡 아쉽네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얘기를 해볼까요? 하겐다즈, 베스킨라빈스. 미국에서 조그맣게 시작한 가게들이 잘 되니까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이게 아마 국가 브랜드에 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메로나를 누가 이깁니까? 정말 맛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미국 사람이었다, 근데 우리 동네에 무슨 햄버거 가게가 생겼다, 빵 가게가 생겼다, 너무 맛있다, 그럼 판단적으로 내가 맛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맛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결국 이제 전국 대리점으로 퍼질 것이고, 전국 대리점으로 퍼지게 된다면 결국 이제 해외 진출을 해가지고 아마 굉장히 높은 장기적 성장이 일어났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이 좀 아쉽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방송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미국 관련된 서적을 많이 보고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자의 어떤 성공 사례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서비스 국가입니다. 전체 경제의 70%가 서비스 쪽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IT 첨단 서비스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뭐 네이버가 있듯이 미국에는 여러 가지 뭐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제가 70%가 서비스 쪽에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70%가 정반대입니다. 제조업 국가입니다.
자, 제조업과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비용의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는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인적 자원 가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한다, 어떤 대리점을 좀 더 늘려서 고객들을 더 많이 받겠다, 실적을 그렇게 이제 올리겠죠.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더 뽑으면 돼요. 필요한 만큼 사람만 뽑으면 되고, 필요한 만큼 업장을 늘리면 되는 겁니다. 임대 비용 좀 들어가겠죠. 어마무시하게 갑자기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진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제조업은 어떻게 될까요? 공장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맥시멈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고객사들이 물량을 더 많이 요청하거나 아니면 신규 고객사가 생겼거나 이러면 어떡합니까?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근데 공장을 조그맣게 마치 옆에 무슨 건물에 대리점 임대하듯이 조금씩 이게 아니잖아요. 대규모 땅을 산 뒤에 거기다가 앞으로의 고객사들의 주문하는 물량까지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한꺼번에 엄청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비용을 써도, 서비스 쪽 같은 경우는 비용을 써도 조금씩 투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변동폭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제조업은요, 엄청 커요, 이게. 그래서 한국형 투자, 이제 국내 상장기업에 투자하시려면은 우리나라 또 상장기업의 70%가 제조업입니다. 10개 중에 7개는 제조업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실적 분석의 끝판왕이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해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끔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우리나라 국가가 산업 구조가 서비스 쪽이나 이런 쪽으로 바뀌지 않고 제조업 기반으로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그럼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투자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 턴어라운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이해도가 높고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여기서 극단적인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개인 투자자만 몰라요. 개인 투자자만. 왜 모른다? 차트를 보니까. 차트 보면 이런 거 몰라요. 재무제표를 좀 보시고 실적에 관심을 갖고요. 또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게 되신다면은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당하지 말자. 가끔 이런 뉴스가 나와요. 앞으로 이 기업이 뭐 주문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뭐 신사업에 투자한다 어쩐다 그래서 공장을 저쪽에다가 뭐 몇만 평을 지어가지고 생산 능력이 앞으로 엄청나게 확대되고 뭐 3년 뒤에 공장이 완공돼서 가동이 되게 본격화되게 된다면은 굉장히 좀 장밋빛 전망을 내놓죠. 그래서 와 이거 좋은 뉴스인가 보다. 공장 짓고 매출 증가하고 다 좋겠네. 근데 주가는 그다음부터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당하지 말자. 오늘 방송을 하시게 된다면 첫 번째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다? 역이용할 수 있어요. 바로 V자라는 것은 실적이 V자로 나빠졌다가 V자로 좋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면서 주가 역시도 V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말씀드려볼게요. 투자와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떠한 기업도요, 선제적으로 투자하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없어요. 지금 실적 좋은 종목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이미 어느 정도 투자를 했다는 뜻이죠. 시설 투자가 됐던 인적 투자가 됐던. 투자 없이는 절대로 돈을 못 벌어요. 희대의 사기꾼인 봉이 김선들 있죠.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그 사기꾼도 초기에는 투자를 했어요. 그 짐꾼들한테 고기하고 술 사주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돈 잘 번 기업들은 과거의 선제적 투자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제적 투자 뒤에는 실적이 증가한다는 거. 특히 제조업. 넘어갈게요. 왜 그런지 볼게요.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실적이 꾸준하게 일직선으로 우상향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투자하기 정말 편할 거예요. 근데 실적이 들쑥날쑥 이제 이런 형태를 띄어요. 이 주기가 보통 한 6년, 7년 정도 이 주기로 이제 움직여요, 보통.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래요. 감가상각비가 시설 투자 사용 연수가 한 7년 정도 되니까 감가상각비가 다 써가지고 재무적으로 약간 부담이 없었을 때 다시 재투자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7년 주기로 움직이는데 이익 곡선을 볼게요. 실적 피크기가 있어요. 실적 피크기. 그러면 이때 더 이상 실적이 안 오르느냐? 예, 안 올라요, 제조업은. 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공장에 있으면 공장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에요.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공장을 가동을 하는데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그 캐파의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대표이사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실적이 좀 더 증가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대표님, 우리 저쪽에 고객사가 저번부터 계속 물량 좀 더 달라고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사는 아닌데 저쪽에 있는 새로운 고객사가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냅니다. 물건 좀 우리한테 납품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대표이사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공장 사이즈를 키우면은 매출이 증가하겠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실적 피크기에는 돈도 어느 정도 벌었겠다 자신감도 또 생겨서 투자를 보통 단행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실적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실적 침체를 맞고 이때 왜 그랬다? 설비 투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설비 투자에 대한 효과 때문에 향후에는 실적이 성장하는. 그래서 기업의 이익 곡선은 A, B, C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고통이죠. 실적이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재무제표도 악화가 됩니다. 이 사이클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략적으로 어떤 그림인지는 보이시죠?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왜 떨어지는지. 자, 일단은 실적이 피크가 되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회사는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이쪽에다가 선제적으로 선행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돼서 실적이 일순간적으로 떨어집니다. 한 2년에 걸쳐서 떨어질 거예요. 그 뒤에 투자가 종료가 되면은 투자 효과에 의해서 매출 캐파가 증가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하루에 100개씩 만들었다. 근데 공장 사이즈를 2배를 키워가지고 하루에 2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럼 매출액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출액이 증가하니까 이익도 같이 증가하겠죠. 자, 그런 논리인데 하나씩 볼게요. 일단 실적 피크기에 투자를 결정하게 돼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과거 투자로 이때 실적이 좋아졌던 이유는 그 전에 선제적 투자를 했다는 얘기고요. 투자 이후에 그 투자 효과, 증설에 대한 효과 때문에 실적이 증가하고 그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은 향후 더 성장을 위한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성장이잖아요. 성장을 위해서는 신규 투자를 이때쯤 결정을 해요. 굉장히 위험할 때가 이때입니다.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막 경신하고 이럴 때 설비 투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투자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실적 하락폭이 크고 주가 하락폭도 큽니다. 근데 뭐 설비 투자가 그 양이 이렇게 크지 않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뭐 괜찮고요. 근데 이때 많이 당하죠.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좋아가지고 딱 사는데 갑자기 실적이 그 다음부터 뚝뚝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투자를 한다. 투자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까요? 보통 왠지 투자 그러면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신규 시설 투자, 신규 사업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실적이 되게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로 들리죠. 허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투자라는 건 뭡니까? 비용이에요.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이 떨어지죠.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은 산수로 보게 된다면은 매출액에서 매출 빼기 비용이에요. 비용이 높아지면은 영업이익은 낮아집니다. 투자는 곧 비용이에요. 돈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고요. 돈을 많이 쓰면은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떨어지죠. 볼게요. 처음에 투자를 한다. 보통 제조업이기 때문에 건물 공사를 할 거예요. 공사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죠? 공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비용도 더 많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타격을 더 많이 크게 주겠죠. 공사 비용이 증가하는데 만약에 1,000억을 썼다. 그러면 갑자기 재무제표에다가 1,000억을 썼다고 쓰진 않고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장의 사용 연수가 한 20년이다. 그러면 1,000억을 20분의 1로 나눠가지고 매년 그 20분의 1을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감가상각비라고 얘기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증가를 합니다. 점진적으로. 두 번째, 이게 공사 끝나게 되면은 설비, 기계가 들어오잖아요. 기계뿐만 아니라 자 설비라는 게 이제 기계라고 보통 보시면 장비죠. 그리고 각종 구축물, 뭐 크레인 같은 거 위에 뭐 이렇게 레일 지나다니는 거 구축물, 그리고 화물 트럭도 더 사야 되고요. 지게차도 사야 되고요. 이러한 설비를 도입을 하게 되죠. 이것도 감가상각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생산 캐파를 증가했다는 것은 공장의 생산 직원을 더 뽑아야 되잖아요. 사무직도 더 뽑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겠죠. 또 하나, 굉장히 현금 부자인 기업은 설비 투자를 할 때 자기 돈으로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부에서 돈을 차입해서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다 받고 은행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그냥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투자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게 더 심화되겠죠. 그러면 대출이 증가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자 비용이 증가하죠. 이자 비용. 그러니까 각종 비용들이 다 증가해요. 비용이 증가하면 뭐가 떨어진다? 영업이익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실적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재무제표도 별로 안 좋아집니다.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져요. 이게 투자 규모가 적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한 5%에서 10% 정도 소규모 투자다 그러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는 않으니까 괜찮은데 자기 자본의 한 40%막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심지어 100%를 넘어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은 잠시 그 종목을 매도하셨다가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쯤 되면은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이제 그 판단을 하실 수 있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투자 종료 시점이 있어요. 그 공시에 보시면 신규 시설 투자 공시에 보시면은 그 공사를 시작하는 날짜와 마치는 날짜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마치는 날짜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투자가 다 종료가 되면은 이거 다 끝난 거 아니냐 하지만 그때가 최악입니다. 공사가 중단. 만약에 지금이 5월 달인데 5월 말에 어떤 기업이 설비 투자가 종료되는 시점이 5월 말이라고 한다. 기업이 가장 힘들 때가 그때예요. 그때쯤 되면은 공장이 완공이 돼가지고 가동을 해요. 초기 가동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안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꼭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비가 새롭게 들어왔는데 이게 서로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생산 라인이 쭉 있으면 그 생산 라인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비끼리 이 궁합을 어떻게 100%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세팅 값이 어떻게 되는지 처음엔 몰라요. 완벽한 설비를 처음부터 갖출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면 어떻게 돼요? 불량품들이 속출합니다. 이게. 그러면 어디서 뭐가 잘못됐지? 그러면서 계속 살펴요. 그래서 튜닝도 하고 다시 안정화 작업도 하고 그래서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래 어떤 수율, 만약에 수율이 90%다. 그 90%의 수율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게 길면은 1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6개월로 좀 보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첨단 자동화 설비가 들어왔잖아요. 이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자동화 설비를 구축했던 기업 중에서 안 그런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설비를 도입했는데 1년 내내 안정화 작업을 못 맞춰가지고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동화는 그쪽에 뭐 반도체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의 어떤 설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정화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아무튼 그런 과정을 좀 거칩니다. 그래서 투자가 종료가 되는 시점에 곧바로 들어가는 것도 이건 참 운이에요. 종료됐는데 곧바로 공장 가동이 됐는데 가동률이 막 증가하고 이건 괜찮은 건데 좀 복잡한 설비 같은 경우는 공장이 완공이 된 시점 이후부터 실적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설비들이 이전하거나 이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제 증설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회성 비용들이 속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비용이 아니라 평소에는 안 나왔던 비용들이 갑자기 확 나온다는 얘기죠. 그건 회사도 예측을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비용인데 이 기타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감가상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규모도 조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년 쪼개서 나오는 거고 특히 감가상각비는 그래서 부담이 별로 없는데 저 기타 비용이 완전히 돈 먹는 하마예요.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근데 내용도 몰라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답답하죠. 허나 적어서 이제 일회성 비용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공사가 끝난 뒤에는 저것들이 이제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허나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준다. 기타라는 단어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투자가 종료되는 이 시점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장 어두울 때가 동특이 바로 직전 아닙니까? 가장 안 좋았을 때라는 것은요.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더 이상 안 좋을 리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 말씀을 드린 이유를 자, 재무적 관점에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볼게요. 재무적 관점에서는 부채 비율이 증가해요. 이 투자 종료 시점에 부채 비율이 가장 안 좋을 때가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원재료를 매입을 해서 제품을 가공을 하는데 매입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외상값으로 매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좀 뒤로 이제 미뤄 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부채가 좀 빨리 이제 부채를 상환한 뒤에 다시 원재료를 사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상환 기간을 계속 늘리면은 부채 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차입금도 증가하게 되겠죠. 또 하나 있다면은 부채 비율이 또 증가하는 것 중에서 설비 투자를 만약에 2배로 늘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원자재를 2배로 더 입고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원자재는 외상으로 보통 입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상값이 늘어나니까 이제 부채가 증가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동 비율까지도 하락해가지고 유동성 위기를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까지도 분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실적도 최악이죠. 재무 안정성도 최악이죠. 그럼 투자 심리가 좋겠습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겨요. 투자 종료 시점 최악의 상황에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적자까지 일어난 기업이 재무적 안정성도 안 좋고 실적도 최악인 기업에서 떨었던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해요. 실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신비감이 들어요. 이게 뭐지? 뭔가 있나? 뭔가 있나 보다. 그리고 보니까 뭐 공장이 완공이 됐다. 그러면 오히려 그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거죠. 뭔가 이제는 뭐 실적 반전이 일어나고 떨어졌던 주가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심리는 노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대기업에서 가끔가다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이 있어요. 대기업군에선. 원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성장을 어느 정도 멈췄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에 드라마틱한 움직임이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러한 대기업이 대규모 설비 투자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떨어졌잖아요. 전 세계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노립니다. 그 종목 바닥잡기 하려고. 그래가지고 공장이 완공된 시점에서 악재가 어느 정도 나올 거 다 나왔다 싶으면 곧바로 V자 반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때쯤 되면은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됐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한다면은 생산 능력이 과거 대비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제조업은요, 공장을 함부로 안 지어요. 공장은요, 돈 먹는 하마입니다. 공장 지었다가 공장 지으면 비용들이 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감수하면서도 공장을 짓는 대표이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혹은 거래처로부터 물량 주문이 이미 들어와서 공급 계약이 어느 정도 체결이 되는 시점에서 공사를 단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공장 지었다가 물건이 공장 지은 만큼 안 팔리면 그 기업은 망합니다. 더구나 그거 다 대출 받아가지고 공장 지었는데 물건이 안 팔리고 매출액이 증가 안 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자, 이것을 바꿔 얘기한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크게 지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매출 증가가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신호입니다. 왜? 공장 함부로 지었다가는 망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장을 지었다? 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은 저희들한테 앞으로 우리 실적 많이 좋아집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죠. 허나 실마리를 남기죠. 이런 설비 투자를 가지고. 자, 일단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향후 매출액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생산 가동률은 처음에는 이 공장을 지을 때는 좀 앞으로 미래 한 1년, 2년 뒤를 내다보고 미리 크게 지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생산 가동률이 좀 낮아지겠지만은 향후에는 주문량 증가에 따라서 가동률 증가, 그러면서 이제 비용 부담이 좀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돈을 벌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대출금을 상환하죠. 이자 비용이 감소가 되고 재무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각종 일회성 비용, 기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은 회복을 넘어서 이제 매출, 그러니까 투자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오르죠. 매출액이 증가하니까 그 매출액이 영업이익을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이게 바로 턴어라운드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보면은, 자, 이익 곡선입니다. 이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니까 비용이 많이 지출이 돼서 이익이 떨어지죠. 그렇죠? 비용은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올라가는데 비용은 급작스럽게 떨어지진 않아요. 감가상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뚝뚝뚝뚝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비용 감소가 일어나는 흐름이 나오고, 이익은 좀 가파른 흐름을 좀 보입니다. 가파르게 안 좋아졌다가 가파르게 또 좋아지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V자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될까요? 가장 안 좋을 때. 그래서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보시고 투자 규모가 자기 자본 대비 한 5%냐, 이건 별로지만은 20% 이상, 40% 이상, 그 이상이면은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잠깐 정리하셨다가 공사 끝나고 나서 이 저점을 다시 확인하는 거, 그리고 다른 종목, 다른 분들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이런 폭들이 좀 큽니다. 생각보다 오히려 중소기업보다는. 아무튼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그럼 여기서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주가를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런 종목들은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적정 주가 산출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닥은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아요. 보통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좀 저도 들은 바인데,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 이 기업의 바닥이 어디냐를 노리는 집단들이 있어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보통 그런데, 모두가 기대하는 바닥 한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저처럼 성급한 사람,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여윳돈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냥 여기서 사버려요, 다. 그러니까 바닥은 어딘지 모르고 성격 급한 인간들이 먼저 매수를 막 해버리고 이래버리면은 이 기대했던 바닥까지 도달하지 않고 미리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목격이 돼요. 아무튼 바닥은 모르니까 이거는 한 1, 2, 3차에 의해서 분할 매수해서 그 가장 이제 매입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좀 낮추는 것이 좋다. 조금씩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면은 과거 사례를 한번 가지고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LG이노텍이 턴어라운드 했을 때 제가 포트폴리오에다가 이걸 넣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2019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그때쯤 됐는데 보겠습니다. 이때 LG이노텍이 공시를 냈는데 시설 투자 공시인데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8,700억 정도 쓰겠다라고 했는데 자기 자본의 무려 50%입니다. 49%. 이거는 LG이노텍이면은 그냥 중소기업은 아니잖아요. 대기업군 정도에 소속돼 있는 기업인데 이건 엄청난 이벤트였죠. 이거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노리지 않을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더구나 이 시설 투자가 이 모바일 관련된 카메라 모듈인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아이폰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쪽에서 최신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주를 LG에다가 준 겁니다. 그리고 공사 시작일이 2018년도 1월 달서부터 2019년도 12월 딱 2년이네요. 보통 공장 짓는데 2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 공시를 보고 제가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그동안 LG이노텍이 이제 투자하는 비용을 쓰는 투자 스케줄을 봤어요. 그 전에도 공시가 나왔어요. 모바일 신기술 기술한다, 뭐 그쪽에 투자한다 해서 2,600억. 포토마스크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한 1,000억 정도.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이번에 했던 거 8,700억에다가 추후 또 2,000억 몇 억. 그래서 전체 한 3년 동안 1조 몇천억을 쓰겠다 했는데 가장 여기서 겹치는 구간이 이쪽인 것 같아요.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상반기까지. 이때가 비용을 가장 많이 쓰고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아플 때가 이제 이쪽일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때가 바닥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한 거죠. 투자 비용을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2018년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이제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공장 설비 투자. 근데 공장만 했겠습니까? 신기술 투자하니까 연구 개발 비용들도 이것과는 별개로 또 엄청 들어갔겠죠. 그렇죠? 직원들도 또 많이 뽑아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감가상각비만 놓고 봐도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다른 비용까지 들어간다면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어갔겠죠. 자,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이것은 이제 매출액 대비 5.9%라는 얘기예요. 6.5%. 그러니까 매출액이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용이 계속 증가하니까 이 비율이 증가하면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률,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분기 영업이익률인데 자, 4%대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2017년도 1, 2분기가 4%, 2%였는데 2018년도 같은 기간에 2%, 0.9% 떨어지고 그 다음엔 적자까지 일어났습니다. 2019년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 요점이 이때쯤이 가장 비용이 많이 나오는 시점이라고 추정을 했지 않습니까? 서로 겹치니까 금액들도 단위가 높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고 신제품이 출시가 된 겁니다. 카메라 모듈이 과거의 카메라 모듈보다도 좀 더 고도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더 비쌌을 것이고 그러니까 단가가 비싸니까 마진율도 높았겠죠. 그 제품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이 나왔나요? 턴어라운드가 나왔죠. 적자에서 급격한 이익 성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 효과죠.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심리 게임이 들어가는 거죠. 2019년도 돈을 제일 많이 써야 될 2019년도 초반에 야, 이때가 최악일 것이야. 이제 이랬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반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적자가 일어났네요. 2019년도 1분기가 아까 여기서 보니까 적자 일어났잖아요. 적자. 이게 1분기 실적을 언제 발표하냐면 5월 달에 발표해요. 그러니까 이때 주가가 다시 또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게 바닥일 것이다. 근데 그런 심리 때문에 올라갔는데 주가는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위험해요. 그래서 아주 이 기업이 실적 피크일 때 대규모 설비 투자가 나올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 기억나요. 야, 아이폰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데 야, 8천억을 투자한다고 공장을 뭐 1조에 가까운 투자를 한다고 대박. 근데 어떻게 해요? 주가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당하지 말자는 얘기죠. 턴어라운드를 이해하시면 안 당해요. 첫 번째, 안 당하고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 한번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가장 안 좋을 때. 실적 제일 안 좋고 적자까지 나오면 고마운 거죠. 아싸, 주가는 더 떨어져라.
이게 가능한 거죠. 그다음 또 주가가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 투자했던 그 공장과 그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이폰에서 요구하는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면서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주가는 반토막 나는데 그 위에 주가는 5배가 증가했습니다. 투자 효과 때문에. 기가 막히죠. 자, 누트로닉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피부과 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갑자기 2017년도부터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적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적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그야말로 막말로 그냥 박살이 났겠죠. 투자자들은 완전히 멘탈 붕괴가 돼버리고. 그러면 보통 에이 욕하면서 그냥 손절하고. 아니죠. 우리는 실적이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석을 해야죠. 왜 잘 나가던 기업이 떨어졌을까? 딱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출액의 17%, 18%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이사는 딱 그거예요. 이게 오너십이 좀 있는 거죠. 바지 사장이 아니라 오너니까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야, 우리가 영업이익률 7, 8%. 나는 관심 없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과거 이제 스토리를 얘기하자면은 그 레이저 토닝 기그, 피부과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레이저 치료 쪽이었는데 그것보다는 고주파 쪽에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신규 제품 출시를 하자, 신제품을. 그래서 고주파 쪽으로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엄청 많이 쓴 겁니다. 매출액의 18% 썼다는 얘기는 엄청 번 돈 넘어서 그냥 적자가 나더라도 그냥 돈을 그냥 갖다 부은 거예요. 대규모 투자죠, 이게. 아까는 제가 LG 이노텍은 공장에 투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들은 시설 투자보다는 연구개발, 신제품 개발 쪽에다가 돈을 엄청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떨어진 거죠. 어떤 제품이냐면은 이제 프리미엄 신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좀 높아요. 기존 제품 대비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이건 뭐 헐리우드라는 제품인데 한 1억도 넘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것들도 기존 제품 대비 고가예요. 만약에 이런 고가 장비가 많이 팔리면 그만큼 마진율도 좀 크겠죠.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겠죠. 아무튼 이러한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다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수출 쪽.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피부과 의사가 시술을 해야 되는 어떤 규제가 있지만은 외국은 그냥 피부 관리실에서도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쪽이 풀이 더 커요. 그래서 이쪽에 수요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됐는지 해외 쪽을 겨냥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 개발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하지는 않고 어느 순간에는 신제품이 나오면은 출시가 됐으면 연구 개발을 더 이상 안 해도 되잖아요. 갑자기 2020년도 신제품이 출시가 되니까 연구 개발비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영업이익을 갉아먹었던 연구 개발비 증가 이것이 그냥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그동안 떨어졌던 영업이익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던 영업이익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떨어지니까 다시 회복이 되겠죠. 이게 턴어라운드가 여기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그거예요. 비용이 증대됐던 비용이 갑자기 확 감소가 되니까 영업이익이 갑자기 회복이 된 거예요. 성장이 아니라 회복. 원래대로 갔다. 두 번째, 제품이 슬슬 판매되기가 시작했는데 전체 팔리는 제품의 평균 판매 단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여러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 판매 단가가 4천만 원이었는데 4,600만 원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마진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비용은 감소하고 고마진 제품에 대한 판매 비중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해외에 수출을 했는데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신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올라갔어요. 이게. 자, 비용 떨어졌죠? 그리고 판매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액이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적이 완전히 예전과는 다른 실적이 나왔겠죠. 이때 영업이익 볼까요? V자죠. V자. 이때 2019년도의 매출과 최근의 실적 매출 보면 2배 차이잖아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은요. 21%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영업이익이 뭐 10배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기업이 멀리 뛰기 위해서 개구리가 움츠리듯이 기업들도 이제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때가 최악이었을 때가 가장 멀리 뛰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실 때는 이제 실적 말고 재무 안정성을 보실 때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항상 실적이 고성장, 실적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기업들은 재무 안정성이 안 좋아요. 재무 안정성이 극도로 좋은 기업은요, 앞으로 뭐 투자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기업들은 자 보세요. 그냥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거기다가 총동원해가지고 집어넣고 외부 은행에서나 심지어는 뭐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막 돈을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그냥 소위 선택과 집중을 거기다가 하는 거잖아요. 살을 걸잖아요. 그런데 재무 안정성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성장한 재무 안정성이 안 좋은 기업들은 실적을 잘 봐야 돼요.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재무 안정성이 안 좋아지고 뭔가 시설 투자를 한다? 이것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순이익 성장은 더 크게 올라가겠죠. 왜? 그동안 빌렸던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이자 비용이 감소가 되니까 순이익은 더 크게 올라가는 구조가 돼요. 역설적으로 차입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앞으로 순이익 증가폭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것이 이게 현실 투자가 있고 책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책에서는 뭐 재무제표가 좋아야 된다, 뭐 어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대충 알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루트로닉은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느냐? 자, 아까 대규모 설비, 대규모 연구 개발비, 신제품 투자할 때 주가가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때 주가가 다시 올라가지고 5배가 상승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이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고 이런 기업들이 태반이에요. 핌스라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이 기업은 OLED용 오픈메탈 마스크를 제조하는 기업이고 2021년도에 2개의 공장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인천에 큰 공장을 지었고 하나는 이제 중국 청두에다가 공장을 지었어요. 보니까 자산 현황을 보니까 유형자산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이 저 정도로 높이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규모 설비를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생산 능력은 한 2배 이상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월 700매 정도를 만드는 생산 능력이었는데 국내에서는 1,400매, 2배 정도 캐파가 증가하고 중국도 한 300매로 해가지고 총 한 2.4배 정도? 네, 2.4배 정도의 생산 능력을 키웠습니다. 자기 자본 100% 이상 투자한 거기 때문에 대규모 설비입니다. 설비 투자의 규모를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본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자기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키우냐가 중요하지. 아니 우리나라 아무리 대규모 투자해도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해서 누가 더 많이 했다 덜 했다 이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과 비교를 해야 돼요. 자기 자본의 몇 프로냐. 100% 이상 투자한 것은 대규모 투자였습니다. 그만큼 턴어라운드의 골도 깊겠죠. 보니까 생산 초기에 감가상각비, 건설 비용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는 게인데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크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직원들을 많이 뽑았어요. 얘네는 자동화로 제품을 만드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되는 구조상 인력을 좀 많이 뽑아야 되는데 생산직 직원은 64%가 증가했어요. 전체 직원 수는 87%.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는 게 아까 그 전 페이지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면서 이익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첫 번째 있죠. 두 번째,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죠. 직원을 많이 뽑으니까. 비용 두 개가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세 번째, 기타 비용이 이렇게 크게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이거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얘들이 이제 공장을 이설을 했어요.
이쪽에 있는 공장에 있는 모든 설비를 다른 쪽으로 인천 공장으로 이설하는데 그 이사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또 증설하는 데 들어가는 또 비용, 그렇죠? 신규 설비를 또 이제 갖고 와야 되겠고, 그리고 각종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고객사로부터 이 설비에 대한 수율,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 장비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 뭐 그런 것들도 하고 별의별 비용들이 다 들어갔는데 이 규모가 너무 컸어요.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했죠. 이 정도일 줄은 저는 그랬어요. 핌스가 이제 설비 투자한다고 그러길래 한 4분기 실적 한 번만 약간 적자 정도까지만 나오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괜찮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수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어떤 트러블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이 보기 좋게 어긋났던 거죠. 그리고 기타 비용은 너무 심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측이 안 됐던 거예요. 핌스가 이 투자를 했던 이유는 앞으로 OLED 시장 쪽이 크게 증가하고 LCD가 OLED로 전환하고 특히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5G 폰이 나오면서 과거에 LTE 시절에는 LCD 디스플레이를 이제 썼는데 OLED에 와서는 무조건 그 5G 폰은 무조건 OLED를 써야 돼요. 왜냐면 이 배터리 소모량이 너무 커요. LCD 기판은. 그래서 OLED를 모두 전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소형 디스플레이 쪽에 OLED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OLED 쪽의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고객사의 또 요청 때문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얘들은 우리나라의 이제 후발주자 그 세 번째 기업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과 LG가 각각 특정 기업과 거의 독점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핌스는 이제 중국과 대부분의 거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LG하고 삼성이 그 독점 거래를 끊어버리고 핌스한테도 야 너도 와 이젠 자율 경쟁해. 그래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캐파를 이제 공장을 지은 거죠. 근데 그 지으는 과정에서 좀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안 좋은 게 또 뭐냐면은 그때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게 반도체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그 디스플레이에 반드시 들어가는 DDI라는 그 시스템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공급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 LX세미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공급이 됐고 LX세미콘은 LG 디스플레이 쪽에다 공급을 했고 삼성전자 쪽에서도 그걸 만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는 그 DDI 반도체를 공급해 가지고 괜찮은데 중국 업체가 그게 내수 시장에서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중국에서 DDI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핌스의 고객사가 중국 BOE 이런 데인데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대로 생산을 못했던 거예요. 이런 악재까지 같이 겹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매출액이 이렇게 뚝 떨어져 버렸어요. 매출액이 쭉 가다가 그냥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비용 부담은 더 가중되겠죠. 안 그래도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파란 색깔의 비용이고 이게 파란 색깔이 이게 매출액이고요. 이 회색이 이제 비용인데 여기 보시면 비용이 매출액을 초과했죠. 비용은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증가, 감가상각비 증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적자가 이제 2번 일어났습니다. 근데 1분기 때 적자 폭이 너무 크게 일어난 거예요. 매출액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투자자들이 충격을 엄청 받은 거죠, 이게. DDI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는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때. 공급망이 훼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적자 폭이 커졌고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됐다? 매출액이 그 비용을 초과, 즉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영업이익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제 안심해도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중이고 있고 떨어졌던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것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약간 주춤하는 게 올해 2023년도 과연 스마트폰 많이 팔릴 것이냐, 많이 안 팔릴 것이다라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좀 있겠죠. 스마트폰이 많이 안 팔리는 것이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 OLED. 지금 스마트폰은 OLED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LCD에서. 그래서 그 OLED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 실적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트로죠.
인토로존은 급격한 설비가 아니라 점진적인 투자예요. 그래서 지금 설비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체감이 안 될 정도로 이런 기업이 좀 예쁘죠.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큰 충격을 가하지 않고 조금씩 얘들이 이제 2018년도에 신제품이라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컬러 렌즈, 컨택트 렌즈 기업입니다. 이걸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원료 공장, 그래서 수직 기업이라는 게 원료를 내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뭐 원데이 출시되고 이제 신제품들을 계속적으로 실리콘계로 이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있는 유통업체들이 그 물건 우리한테도 좀 공급해 달라 해서 이제 주문이 들어온 거죠. 근데 얘네가 생산 능력이 거의 풀캐파예요. 다 차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공장 가지고는 해외 신규 고객한테 납품하기는 어려우니까 새롭게 공장을 이제 준공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작년 연말 증설이 됐어요. 증설된 뒤에는 이제 설비가 투입되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 실적이 올해부터 좀 기대가 돼요. 2023년도부터.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이 좀 가능해졌죠. 원료까지 내재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종목은 제가 수요일 날 4시에 관련된 공개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 좀 이거 좀 보시죠. 지금 전자공시에 나와 있는 신규 시설 투자 공시 내용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70여 개 기업이 있고요. 이건 자기자본 대비입니다. 이걸 제가 수작업으로 하나씩 다 조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4시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리고 실적 분석에 대한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못다한 시간은 매주 제가 수요일 날 4시에 여러분들과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 분석을 하는 시간을 매주 수요일 날 4시에 1시간씩 약 2종목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 지금 갖고 있잖아요. 관심 종목에 이상한 종목 다 치우시고요. 제가 앞으로 그 관심 종목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윤석이었습니다. 와우넷 스페셜 마지막 시간, 오늘은 윤유섭 파트너와 함께 V 턴어라운드 투자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오늘 배운 전략 꼭 숙달하셔서 시장에 숨겨진 보석 같은 종목들을 남김없이 쟁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 와우넷 스페셜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방송 화면의 QR코드를 지금 바로 촬영해보세요. 윤유섭 파트너의 노후 대비 종목 분석 무료 특강을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석 같은 종목을 찾는 슈퍼리치 투자법, 경제적 자유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성공의 이정표를 세워드립니다. 윤유섭 파트너와 함께라면 미래의 슈퍼리치,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